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인데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는 가장 큰 골칫거리가 바로 본인 재판과 민주당 당내 갈등일 겁니다. 그런데 알려지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연수원 동기였나요? 비명계 조응천 의원에게 며칠 전에 불쑥 전화해서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먼저 비명계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저희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언급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문제를 언급하면 너희들 공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스스로 사인을 했습니다. 저는 뭐 왕수박인데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지금 이게 벌써 경기가 다 시작된 다음에 룰을 바꾸는 게 말이 되냐. 이미 저 지역위원장에 대한 여론조사 평가가 지금 다 진행이 됐고 그런데 갑자기 감산 비율을 바꾸는 건 축구 경기하다가 심판이 갑자기 룰을 바꾸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던 거죠. 영어가 나왔습니다. 이현정이. 와추롱. 조응천 의원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일주일 전에 이재명 대표가 불쑥 조응천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온 모양이에요.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라서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라고 했더니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되나 막막해서 이야기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바빠다 쳤다. 일주일 전 상황이라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전화를 받거나 대화를 할 때 뭐가 문제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들으면 화부터 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화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화부터 나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근데 참 이게 정치인의 어법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지금 묻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당내에서 많은 이런 지적과 주장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물론 뭐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중앙위원회 할 때도 주장하는데도 계속 핸드폰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들어서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게 당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 다 이런 것들은 그동안 수차례 언론 뭐 등등에서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뭐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너 문제 없는데 왜 자꾸 떠들어? 라는 거와 똑같은 의미로 들리는 거거든요. 오죽했으면 조응천 의원이 그다음에 내가 뭘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끊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최근 이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제발 좀 이렇게 이상민 의원이나 원칙과 상식이 소속 의원이라든지 이분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봐라. 이런 건의들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본인은 절대 안 만난다고 합니다. 자, 그게 보면 우리가 물론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윤석열 대통령과 왜 이재명 대표 안 만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정치라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소통이잖아요. 그렇다면 당대표가 당내에서 자기를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더군다나 지금 조응천 의원은 사법연수원 동기고 지난 대선 때 또 캠프에서 또 본인의 활동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 사람이서 소주 한잔 하면서 아니 내가 나에 대해서 왜 그러냐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왜 그걸 못하죠?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정치를 한다는 분들이 왜 저렇게 친분 있는 사이라도 왜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서로 못하는 건지 그냥 서로 간에 그냥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핸드폰 쳐다보고 있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대한민국 정치인 것인지 당대표의 역할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현정 의원님 말씀이 굉장히 또 겸허하게 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조응천 의원이 그 이재명 대표의 전화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실 어떤 뉘앙스로 어떤 이야기를 정확히 했는지 우리가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만 중요한 건 약 일주일 전쯤에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했다는 것 저는 그 부분에도 또 나름의 방점을 찍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조응천 의원이 이제 아시다시피 지도부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또 쓴소리를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또 이재명 대표로서는 또 아픈 얘기들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하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일주일 전에 직접 본인이 전화를 걸었다는 건 나름대로 대화를 해보려고 했던 그런 의도나 의지는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좀 어떤 소통이 제대로 안 됐을 수는 있는 것이지만 또 여지가 열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열어놨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앞으로 두 분이서 허심탄회하게 이현정 의원님 말씀처럼 뭐 소주를 한잔 하시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추롱 뭐가 문제야? 조응천 의원이 일주일 전에 이재명 대표 전화를 불쑥 받았다고 하는 얘기 상징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상징하는 장면이 어제 민주당 중앙위원회에 있었는데요.
어제도 잠깐 만나봤다시피 비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꽤 거친 말, 쓴소리들을 쏟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을 말을 하면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지역위원회에 와서 프랜카드 펼치고 죽여버리겠다. 당에서 나가라. 직접민주주의가 가졌던 폐해가 로마 역사부터 해서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직접민주주의가 특히나 정치 권력과 결합할 때 그것은 완전히 그 포퓰리즘과 일치화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 경험을 최근에도 봤습니다. 나치. 그리고 정당에서도 봤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태극기 부대와의 결합. 총선에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꼴은 바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반면 이른바 친명계 원외 인사들도 그 목소리 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들어볼까요? 민주적 절차로 뽑힌 지도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도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내려와라 하면 어떻게 앞으로 지도부가 민주적으로 꾸며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국민의힘보다도 못한 것이죠. 국민의힘에서 민주적으로 뽑힌 이준석 당대표를 이상한 이유로 끌어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생각만 원칙이고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정치에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시간이 지나왔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님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죠. 근데 이제 비명계 쪽에서는 이거 완전 뭐 개딸 전체주의 아니냐, 뭐 나치 얘기. 본인 홍영표 의원은 지역구에서 개딸들이 와서 플랜카드 펼치고 죽여버려야 됐다고 한다. 반면 지금은 뭐 이재명의 시간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박성미 소장님.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도 근무하신 경력이 있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오늘 한 일간지에 나왔던 제목 중에 문재인 정부의 총리 지냈던 사람, 장관 지냈던 사람, 수석 지냈던 사람, 그리고 전직 원내대표까지 지금 다 이재명 체제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비판할 수 있는지. 특히 정세균 전 총리 얘기, 어제도 저희가 짚어봤지만 가장 민주주의가 실종된 정당이다.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근데 저는 이것을 뭐 이제 문재인계 인사들이 이재명 대표를 때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의도가 있는 프레임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뭐 문재인 정부 인사들 중에서 이재명 체제에 또 적극적으로 좀 쓰이시고 또 직책을 맡으시고 이런 분들도 있고요. 이재명 대표와 또 가까운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뭐 개파로 또는 어떤 정부에서 종사했는가를 계기로 뭔가 파를 나눠서 보는 것은 좀 좁은 시각이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던 영상처럼 중앙위원들 내부에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원외 인사들 그리고 원내 인사들이 좀 강하게 좀 충돌을 한 건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당원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불만, 그리고 전당대회 룰 개정을 왜 총선을 앞두고 하느냐는 불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존재했던 것도 맞기 때문에 뭐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 토론을 했던 것에 동의했던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의결이 됐고, 또 한편으로는 비명계 인사들의 발언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나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주신 분도 계셨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당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재명 체제에 대한 존속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지금 당내에서 여러 가지 당내 민주주의가 저해되고 있고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실종 상태로 가고 있다. 이런 비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국 저는 뭐 문재인 정부 인사를 어떻게 품을 거냐, 뭐 친명계 인사들이 어떻게 비명계 인사를 품을 거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재명 대표께서 어떤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총선 전에 이 갈등을 다 봉합해 나갈 거냐, 이게 가장 큰 과제인 것이지 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집단적으로 탈당할 것이다 이런 식의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에 힘을 싣기보다는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갈등 분열을 막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때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미 소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앞에서 말했고, 이재명 대표의 지금 가장 큰 골칫거리 두 가지는 본인 재판 그리고 당내 갈등입니다. 근데 이제 당내 갈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를 내고 있는 비명계 인사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재명 대표 재판인데,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국회가 아닌 법정으로 갔습니다. 재판 출석 때문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건데요.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예.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예.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예. 걱정은 당연히 함직하죠. 김용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실형 선고 나왔는데 입장이 있으신가요? 김용 부원장 최측근이라는 입장에 변화 없으신가요? 김용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만 사실 모르셨나요? 물론 측근인 김영전 부원장 법정 구속 이후에 이 비명계 목소리가 더 커진 경향도 있긴 한데 이민찬 부대변인님. 예. 다만 이낙연 전 대표 말 맞다나 진짜 재판하다가 당대표일 총선 앞두고 제대로 치를 수 없겠냐. 이 문제는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사법부가 많은 배려를 하고 과거와 다른 접근을 해서 주 3회에 그치고 있는데요. 만약 다른 사안이었으면 이보다 더 재판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여러 가지 당헌을 개정하고 지금 민생 입법도 외면하고 예산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당헌 개정을 하는 이 상황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 지금 당헌 개정을 하는 이유가 향후에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당대표가 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전당대회를 룰을 바꾸고 있다. 이건 당연히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이재명 대표가 내년이면 1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심이 나오면 평의원 신분과 당대표 신분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예. 야당 대표가일지 여당 대표일지 모르겠으나 당대표를 구속한다. 이건 사법부로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차근차근히 향후 그 재판 결과를 대비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데요. 오늘 또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안규백 의원을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을 했어요. 그렇다면서요? 안규백 의원이 누굽니까? 과거에 전당대회 국면에서 당헌 80조, 전당대회 준비가 위원장으로 당헌 80조를 개정을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길을 터준 그 사람입니다. 당헌 80조라는 게 이제 재판에 넘겨져도 당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 이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런 길을 열어준 분이에요. 그래서 비명계에서는 안규백 의원은 신친명이다 이런 얘기까지 듣습니다. 예. 그래서 전략공천이 뭡니까? 어떤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고 그대로 공천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달린 전략공천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을 앉힐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1심 판결까지 총선 이후까지 본인이 당을 장악해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서초동 아까 잠깐 언급했다시피 송영길 전 대표의 검찰 조사 그리고 조민 씨의 첫 번째 입시 비리 혐의 재판 이것도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백현동 국토부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 여부 이 재판 얘기입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오늘도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 하나가 나왔어요. 협박 들은 적 없지만 국토부에서 협조해달라는 공문 여러 차례와 부담을 느꼈다. 뭐 이런저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이제 특히 저는 좀 주목하는 게 여기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 측의 얘기는 설사 이게 그 백현동 관련 박근혜 국토부 압박에 따라 허위 발언, 이게 허위 발언이라도 불처벌된다는 논리를 꺼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이 이제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 그렇죠. 그거는 1차적으로 끝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백현동에 대해서 협박을 받았다. 국토부로부터. 요 부분에 대한 이제 발언이죠. 왜냐하면 이건 이제 옛날에 이재명 대표가 국정감사 때 그때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때 이 발언을 해서 이게 이제 허위 사실로 이제 된 건데요. 그동안 증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성남시에 관련된 업무를 했던 공무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증언을 했는데 그 누구도 협박이 아니었다. 이렇게 다 증언을 합니다. 당시에는 그냥 이거는 우리의 재량권이었다. 그렇게 처리했고 그걸 이재명 대표도 당시 시장한테 보고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 편들어주는 증언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변호인들이 전략을 바꾼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게 지금 그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구조 3항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국회에서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 감정 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 요 조항을 들어서 당시에 했던 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증언 자체가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회도 이걸 위중으로 고발하지 않았다. 요 근거를 대면서 그것 자체가 허위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 이제 지금 맞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허위 사실에 대해서 이 본인의 주장, 즉 협박받은 주장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미 이 증명했다는 건 이미 다른 공무원들에서 실무자에서 깨진 상황에서 그렇다 내가 거짓말했다 하더라도 이거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저는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적 전략이 좀 바뀐 거다. 어차피 지금 이제 법정에서 주변
이현정 의원 말씀은 이 백현동 관련 압박 그 발언에 대해서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법정 증언들을 하고 있으니까 전략을 바꿔서 이거는 가짜라도 거짓말이라도 처벌될 수 없다. 근데 검찰 얘기는 또 오늘 바로 반면에 이거는 아무리 그 불처벌 대상이라도 형사처벌 면제 대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사실 저는 변호인들이 뭐 전략을 완전히 바꿨다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협박을 받았다가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허위가 아니라는 그 이야기가 허위가 아니라는 진술 자체를 철회한 것은 아닙니다. 예. 다만 허위 사실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또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이 증언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벌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또 추가로 논리를 좀 어떻게 보면 보강한 것으로 좀 봐야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허위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을 전제해놓고 이런 논리를 펼쳤다라기보다는 예. 변호인 나름대로는 좀 보다 더 탄탄한 논리를 위해서 또 논리들을 또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을 추가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국토부의 압박 또는 협박으로 인한 것이었다라는 부분이 기억에 의한 또 주관적인 판단이었다라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애초에 이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부분에서 다투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현정 의원님, 제가 네. 단순히 떠오르는 게 과거에 2018년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도 TV 토론 때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당시 그 이제 타 후보가 물어봤을 때 즉흥적으로 대답해서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법적 여러 다툼이 많다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가 나왔는데 그렇죠. 마치 지금 제가 단순히 든 생각은 그 사건과 흡사하게 이재명 대표 측이 뭔가 이것도 처음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다가 이 부분이 좀 흐름이 좋지 못하니까 저런 전략이 과거 그 법적 전략과 비슷한 건 아닌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협박이라는 걸 한다 그러면 협박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과 또 어떤 언어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제시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협박? 그럼 국토부가 누가 협박을 했느냐? 그걸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이 협박받았다 그러면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만약 이걸 안 할 경우에 어떤 식의 불이익을 준다?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모든 공문이나 당시 공무원들 등등은 이거 그냥 알아서 당신들이 알아서 그냥 정결로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저것만 공고만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토부 관계자도 그렇고 성남시 관계자도 그렇고. 자, 그렇다 보니 이재명 대표가 지난 선거법 재판에서 당시에 이제 권순일 재판관에 의해서 주도해서 결국은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참 희귀한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죄를 받아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자 이것도 한 자락 까는 것 같습니다. 장현주 변호사 이야기하듯이 이런 걸 깔아서 이게 만약에 선거법은요, 이게 재판 결과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선거법 한번 무죄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논리의 어떤 근거를 대면서 결국은 이걸 법적인 어떤 공방, 법률적인 논쟁, 이 거리로 만들어 나가면서 거기에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미 그때는 문재인 정부 때 대부분이었고 지금은 오늘 조희대 대법관이 됐기 때문에 좀 상황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검찰 얘기는 그게 어떻게 증인 보호항이지 형사처벌 면제 대상은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잠깐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도 검찰과 이 대표의 공방이 있었는데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뉴스탑10에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